자, OT는 잘 들으셨나요? 네, OT를 혹시나 그냥 지나가신 분들은 반드시 OT에서 출제 유형하고 문제 푸는 요령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시험장에서는 가장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살펴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 첫째 주 우리가 이제 8주의 수업을 끝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첫째 주의 내용의 경우 이제 주요한 내용을 매 주마다 한 5개 정도 뽑아 볼 거예요. 그러면 8주기 때문에 한 40개의 중요한 주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행정학이 정부나 정부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정부관 또는 경우에 따라서 국가관이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출제 빈도가 조금 높은 부분이 진보주의, 보수주의,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념별 정부 간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행정의 개념과 관련을 해서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 이론론, 이게 군문에서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주차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국민경제의 3대 과제와 정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시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시장 실패와 그에 따르는 정부의 대응 방식.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부가 경제 3주체 중에 하나로서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입하는가 하는 부분을 주로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공유의 비극과 코즈의 정리인데 이 공유의 비극은 시장 실패 그 중에서도 부의 외부 효과에 해당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공유의 비극은 정부 실패가 아니에요. 시장 실패고 시장 실패 중에서도 이른바 부의 외부 효과에 관한 내용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죠. 요즘에 출제가 굉장히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교재 페이지는 항상 오른쪽 위쪽에 있습니다. 33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말 그대로 행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목표 설정에서부터 이제 시정 조치까지 이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목차를 보시면은 목차하고 앞서 말씀드린 이 과정하고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학문이든지 그 학문을 구성하는 일정한 틀이 존재하는데 행정학의 경우는 정부의 행정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기술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술되어 있다는 얘기는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순서대로 설명, 서술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기초이론은 말 그대로 기초이론이에요. 기초이론. 그래서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목표 설정이나 정책 결정이나 기획은 2편 정책론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이제 조직화에는 구조적인 조직화, 인적 조직화, 물적 조직화가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 조직화는 조직론에서, 인적 조직화는 인사행정, 물적 조직화는 재무행정에서, 동기부여는 조직론의 일부로서, 그 다음에 평가 시용 조치는 활류에서 공부합니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행정학은 아무 말이 없으면 중앙정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 경우는 따로 빼서 설명을 하는 거고, 제가 가끔 질문을 받는 부분이 지방행정이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기출문제도 있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방행정도 무시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지방행정 부분은 별도로 빼서 설명한다. 이 부분은 큰 논점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22페이지를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2페이지 정부관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정부관을 보면 네모 1번 시대별 정부관,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부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두 번째 이념별 정부관이 있죠. 이건 말 그대로
이념에 따라서 정부를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거고, 오른쪽에 보면 세 번째 광의, 협의의 정부관이죠. 네. 세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시대별 정부관을 좀 보시면은 행정학은 아주 앞으로 명심하세요. 앞으로 아주 오래전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행정학의 경우는 시장 실패를 전제해서 등장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의 역사는 관심이 없는 거다라고 볼 수 있다. 그걸 꼭 명심해서 보시도록 하시고, 그럼 다시 한번. 자, 19세기를 보통 입법국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내각제일까요? 대통령제일까요? 당연히 대통령제다.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제고요. 두 번째, 우리는 싫든 좋든 미국의 영향을 받았어요. 특히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 아니라 미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제고 미국도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자, 대통령제는 삼권 분립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입법, 사법, 행정 앞으로 이제 똑같습니다. 견제와 균형. 자, 그래서 19세기의 경우는 입법부가 상대적 우위를 점해요. 입법부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 대표적 인물이 아담 스미스가 되겠죠.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 내버려 둬라,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대의제 원리예요. 정치적 대의제 원리.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 실패가 나타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19세기 말엽에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서 싫든 좋든 행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기 시작해요. 정부가. 자, 그러면서 행정국가, 이른바 이제 큰 정부가 되는 거죠. 20세기 말까지. 자, 혹시 몰라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나오진 않는데 19세기를 야경국가라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값싼 정부라고 합니다. 칩 거버먼트, 값싼 정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케인즈라는 학자가 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이른바 뉴딜 정책,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새롭게 문제를 다루고 처리했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얘기할 텐데 공적 공급, 공적 유도, 정부 규제를 통해서 이제 시장 실패를 해결한다. 뒤에서 나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따라서 정부 실패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신행정국가, 이른바 작은 정부라는 거,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시장 실패는 큰 정부 등장의 논리적,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고, 자, 정부 실패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의 등장에 이론적 근거가 된다는 거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뒤에서 나중에 공부할 텐데 이른바 뉴 거버넌스는 따지고 보면 네트워크 거버넌스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정부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 공적 공급에서 뒤에서 얘기할 거예요. 민영화로, 공적 유도에서 보조 삭감으로, 정부 규제에서 규제 완화. 아직은 안 해주셔도 돼요. 뒤에서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를 입법국가다, 야경국가다, 경우에 따라서는 칩 거버먼트, 값싼 정부. 자, 그래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라는 신념이 있었어요.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러다가 케인즈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 최대의 봉사가 최선의 정부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행정국가는 따지고 보면 복지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지국가다. 자, 그러다가 정부 실패에 따라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등장을 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교재의 특징이 뭐냐면 양쪽에 문제가 있잖아요. 최근 기출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걸 쉬어봤는데 제가 책을 쓰고도 나중에 이제 쉬어봤는데 이게 무려 문항수가 몇 문항이 되냐면 1612문제예요. 정확하게 양쪽에 있는 문제가.
그러면 이제 제가 중간에 군무원 기출문제 보여드리고 하면은 사실은 그 웬만한 문제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나오는 빈출문제 80%는 거의 다 커버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걸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교재에 있는 내용, 특히 이제 양쪽에 있는 문제, 대표성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군무원 시험이 없는 기출이 없는 경우에는 제가 다른 그 공무원 시험의 문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금방 보신 것처럼 이제 작은 정보, 큰 정보, 요즘에 이런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결국 이거죠. 큰 정부의 등장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시장 실패가 되겠죠. 시장 실패, 대공황 등의 경제 위기에 있어서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대공황을 극복해야 된다는 케인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여튼 저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기출문제 지문 있죠. 이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특히 이 지문들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출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수험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대공황 극복을 위해서 등장한 이른바 뉴딜 정책과 함께 2차 세계대전 등 전쟁은 큰 정부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세계대공황, 시장 실패가 되겠죠. 큰 정부 등장의 원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2번이 왜 틀렸느냐? 아까 제가 출제 유형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출제 유형을 OT에서 보셨죠? 자, 표현 한번 잡아보세요. 이거죠, 이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정부 규제에서 규제 완화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좀 잘 보시면 시장 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난 큰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뒤에는 맞아요, 사실은. 뒤에는. 그러니까 꼭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렇게 그 강화, 완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경우는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 실패, 작은 정부가 되겠죠. 하이에크 유명합니다. 상당히 유명한 학자고 케인주의 주장을 반박했죠. 정부의 시장 개입은 단기적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어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진보주의, 보수주의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설명을 했다가 한꺼번에 몰았는데 실제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우선은 이제 주위에서 보실 부분은 4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1930년대 대공황,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란 신념이 중시된 게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것처럼 19세기의 경우는 최소의 정부가 최선의 정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대공황을 거치면서 최대 봉사가 최선의 정부. 왜 틀린지는 아마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정부 실패가 되겠죠. 등장해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에서 작은 정부. 이런 식으로 앞뒤에 바뀌는 현상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출제 유형 특히 주의해서 보시고. 그리고 옳은 것을 하고 물어봤는데 이제 진보주의자들은 이게 좀 이따 할 거예요. 바로. 자, 오른쪽 잠깐 보세요. 표 진보주의에 대한 부분이 쭉 나와 있고 거기에서 그 서로하는 정책이 있죠. 네 번째 보시면에서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소득 재분배 뭐 거의 그냥 똑같이 나와요. 거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고 1번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볼 텐데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시장을 불신하는 게 아니라 자, 그 오른쪽에 세 번째 보세요. 보수주의자들은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불신이 아니라. 그리고 정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부를 불신한다. 바로 밑에가 나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정부관을 따로따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보시면 이념에 따른 정부관, 시대별 정부관 이렇게 묶어서 통합적으로 출제하는 형태로 문제를 출제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군문 기출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을 하나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 수험 공부는요. 기출 문제를 공부하실 때 왜냐하면 행정학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출 문제에 있어서 종단적보다는 횡단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선문답 같은 얘기를 하나 할게요. 그런데 요즘 축구 얘기하면 당연히 누구 얘기해야 돼요? 손흥민을 얘기하고 이강인을 얘기하죠. 홍명보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금 2008년 문제면 10년도 넘은 문제예요. 10년도 넘은 문제인데 이거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물론 오래된 기출 문제가 다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출제를 들어가는 교수가 10년 지나고 나면 출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 이제 그 총장도 하고 싶고 학회장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나이 10살 전에 한번 빼보세요. 10살 전에 뭐 했나? 그죠? 그러니까 교수들도 한 10년 정도 전의 문제는 이분이 출제를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문제는 비교적 좋은 문제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래된 기출 문제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판단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해 드릴 테니까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괜찮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좋다는 거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을 일단 먼저 보시면 자유방임 사상가들은 당연히 자유방임이니까 여기서 자유는 정부로부터의 시장의 자유를 얘기하거든요. 다시요. 자유방임 사상가 자유는 정부로부터의 시장의 자유를 얘기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 역할에 있어서 특히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 국방은 인정했어요. 국방은.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도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가 아니고 결국은 정부의 최소한의 개입을 허용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국방, 토목. 뭐 저도 사실 이쪽은 잘 모르지만 근데 건축은요 민간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토목이라는 건 뭐냐면 건축하고 달라서 도시의 밑바탕, 도로, 상하수도, 댐 이런 거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가 없어요.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목을 해야 됩니다. 정부가. 그런데 뭐가 틀렸냐면 얘가 틀린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환경 규제는 최소한의 분야도 아니고 이게 최근에 와서 강조가 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지문이 잘 떠요.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아닌데 이 지문이 군무원 시험에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떴던 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나머지는 어차피 우리가 뒤에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 거니까 제가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건데 다 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설명드리고 나머지 설명 안 하는 거는 뒤에서 공부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좀 보시면 이 표를 가능하면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진보주의와 보수주의에 따라서 이제 정보를 보는 시각이 좀 다르다는 점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은 제가 배경식을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행정학은 아주 오래전 역사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시장 실패 때문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빙산의 일각 시험은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배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백그라운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할 때 가능하면 비전공자들의 경우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필요한 배경 지식을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행정학은 아주 오래전의 역사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다만 배경 지식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잘 보세요. 유럽의 18세기는 절대 왕권의 시대였어요. 이거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루이 14세예요. 짐이 곧 국가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도 공부하시지만 유럽의 18세기의 경우는
상업자본, 그 다음에 산업혁명에 따라서 산업자본이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도 조선 중후기로 들어서면 임상옥, 김반덕 등 거대 상업자본이 출현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화폐경제가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능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돈을 버는 게 능한 사람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예나 지금이나 왕권이 강해. 그럼 이 사람들한테 하라, 하지 말라 규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정부가 하라는 건 돈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정부 하지 말라는 건 돈이 되죠. 자, 무슨 얘기냐? 보수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는 자유방임, 내버려 둬라. 알아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전통을 소중히 여긴다.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자, 보수주의자들은 합리적이고 이기적 경제인, 그러니까 알아서 잘한다는 거야. 누가 시키지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경제인이니까 알아서 잘하겠다. 정부로부터의 소극적 자유,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둘 다 자유를 강조하는데 차이가 뭐냐면 보수주의자들은 정부로부터의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거고 진보주의자들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의미의 적극적 자유. 자, 각주 보세요. 각주의 범역을 설명해 놨는데 항상 다음에 제가 얘기 없더라도 각주로 처리했다는 얘기는 배경 지식이에요. 알고는 있으면 좋은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파트예요. 앞으로 그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주는. 그래서 각주는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각주에서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뭐 전혀 안 나온 건 아니고 국회에서 여러분들하고 관계 없는데 국회 시험에서 한번 지문으로 뜬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를 강조한다. 그 다음에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진보주의라고 해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한다.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유시장의 보수주의는 신념을 갖고 있다. 정부를 불신한다. 아까 보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간이 좀 만만치 않은데 요 부분을 빼서 23페이지 맨 위에다가 메모를 좀 하세요. 메모를. 예, 제가 쓰라는 것만 쓰시면 돼요. 예, 평소에는 메모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써보세요. 자, 근데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요 부분이에요. 외부성하고 공공재가 시장 실패인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는 이게 그래프는 행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그래프는 고민할 필요 없고요. 다만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균형이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가격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장 경제 체제는. 근데 뒤에서 공부할 텐데 외부성하고 공공재는 가격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을 패배시킨다 그래요.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시다시피 행정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는데 뭐가 나왔어요? 정부 실패가 나왔죠. 그러니까 시장 실패가 일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정부가 개입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방임의 원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나타났다고 해서 정부가 무조건 개입하는 게 아니고 역발상을 한 거예요. 역발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오히려 시장 실패를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시장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 가격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즉 가격 대가를 지불 안 했기 때문에 결과에 시장 실패가 나왔기 때문에 가격 대가를 지불하면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유명한 학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사람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는 사람 굳이 학자를 안 외우셔도 되는데 이분은 꼭 코즈가 나와요. 이름이 꼭 나오기 때문에 코즈의 정리라고 해서 내부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외부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시장 경제는 가격대가 지불해야 되는데 시장 경제 밖에서 내는 현상을 얘기해요. 밖에서.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는데 가격대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이제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부화라는 얘기는 가격대가 지불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티브라고 해요. 티브. TIEBOUT. 실제 시험에서는요. 티브라고 더 많이 쓰고 어떤 학자는 티보우라고도 해요. 근데 괜찮은 게 뭐냐면 이 사람 이름은요. 반드시 한글로 써주고 나서 가로해놓고 영어로 반드시 나와요. 그러니까 티브가 더 많은데 티보보다는 어쨌든 가로해놓고 영어로 나오기 때문에 영어로 써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래서 티브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공공재는요. 공공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격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티브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공공재를 공급하면 배제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동네 사는 사람만 서비스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제 이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외부성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를 외부성을 인근 효과, 이웃 효과라고 해요. 이웃 효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한 나라에 지방 정부가 여러 개가 있고 공공재는 가격대가를 지불 안 하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시장을 패배시키거든요. 그럼 이 동네 사는 사람이 이 지방 정부에다 세금이라는 형식으로 돈을 내고 이 동네 사람만 서비스를 받아요. 주변 사람들은 서비스를 받으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부성 또는 이웃 효과, 인근 효과 나오면 안 된다. 어쨌든 요거를 싹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정학 실력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못 쓰신 분은 화면을 정지해 놓고 쓰셔도 돼요. 위에다가. 자, 그 다음에 나머지의 경우는 뭐 한번 쭉 보시면 돼요. 우리가 뭐 진보 보수 대충 알고 있으니까 쭉 이렇게 아까 특히 요건 지문으로 한번 떴었죠.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노란 글씨로 쭉 한 거는 이때까지 출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 볼 필요는 없고 좀 몇몇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표를 보면서 하셔도 돼요. 아직까지는 보시면서 해도 되는데 자, 진보주의 정부 관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럼 뭘 찾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요. 제가 아까 앞에서 OT에서 출제형을 쭉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표다. 대리평이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좀 하신 분들도 OT를 꼭 수강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OT를 꼭 들어보라는 얘기가 공부하기 전에 출제자가 어떻게 낼 줄 미리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로 나오면 진보주의 아닌 거 보수주의 쓱, 보수주의 아닌 거 진보주의 쓱.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수업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사들이 표로 정리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을 못 하는 거예요. 대리평이라고 하는 걸 활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꼭 OT에서 들으셨으니까 꼭 활용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장점이 뭐냐면 그게 그 출제형을 안다는 게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수험가에서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념적으로 진보인지 보수인지는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할 일이고 저의 정치적 이념을 여러분들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되고 다만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과 집중. 자, 대리평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한쪽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대리평이니까 자, 편의상을 A로 할게요. B로 일반화시켜서. 여러분들이 A가 마음에 들면 A만 공부하시면 A가 아닌 걸 물어보기 때문에 어차피 대리평에서 한쪽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리평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험 공부를 저는 제가 수업 시간에 농담으로 가끔 하는 얘기가 뭐냐면 휴대폰만 스마트폰 쓰지 말고 제발 공부도 스마트하게.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다
다 열심히 못해요, 사람이. 그리고 지금 시험도 임박하고 과목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행정학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수험 공부를 어떻게 스마트하게 해서 적게 공부해서 많은 문항을 맞추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출제형을 먼저 아셔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예.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 아직은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교재를 보면서 한번 내용을 볼게요. 결국은 진보주의 아닌 것을 하는 문제예요. 뭘 골라라? 보수주의를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진보주의 반대가 보수주의니까. 그래서 소극적 자유 아까 나왔었죠. 예. 자, 다음. 요 문제는 조금 덜한데 제가 또 하나 꿀팁을 드릴게요. 꿀팁을. 또 하나의 꿀팁을 드리면 뒤에서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제시문이 길잖아요. 제시문이 길면,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수험생은요, 요 앞에까지 볼 필요 없어요. 네, 제시문이 길면 핵심은 항상 뒤에 있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꿀팁을 여러 가지를 드릴 거예요. 앞으로 꿀팁을 드릴 텐데, 왜냐하면 시험장에 가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문제 풀고 검토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뭐 딴 데 보고 이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시간 내에 풀기가 빠듯해요. 그러면 결국은 시험장 가서 어떻게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가, 그걸 염두에 두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시문이 길었을 때 핵심은 항상 뒤에 있다. 항상. 그러면 이제 앞에 거 신경 쓰지 말고 진보주의 아닌 걸 골라봐라. 근데 이게요,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자꾸 연습을 해보면 돼요. 어느 순간부터. 딱 문제를 보는 순간 길다가 뒤에 딱 보면 물음표 뒤에서부터 거꾸로 보면 되거든요. 네, 연습만 자꾸 해보면. 자, 그러면 진보주의 아닌 걸 골라봐라. 역시 뭘 골라라? 보수주의 골라라,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만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자, 진보주의도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인정을 해요. 이거 부정한다면 틀립니다. 예. 그리고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은 진보주의가 아니라 보수주의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 꼭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수주의 아닌 걸 골라봐라. 역시 진보주의를 고르는 거니까 4번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신 것처럼 군무원에는 이 기출이 없어요. 없어서 다른 이제 문제를 보여드렸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행정학 전공자들이 행정학 교수 출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군무원만 유난히 안 나왔으면, 그렇다고 해서 기출문제를 다 분석해서 이거 안 나왔으니까 이거 내야 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봐봐요. 주사위를 무한 반복하면요, 4번이 나올 가능성은 6분의 1이에요. 네,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때까지 출제된 걸 다 분석해서 군무원에 이 중요한 게 안 나왔구나, 그렇게 안 내요. 교수들이 뭐 수당도 많이 안 주는데 미쳤습니까? 그걸 다 분석해야 되게? 그게 아니라 그냥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다시 한번 주사위를 무한 반복으로 돌리면 4번이 나올 가능성은 6분의 1이라고요. 그럼 얘가 아직 안 나왔다는 건 확률적으로 보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안 나온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네모 3번에 광의협의회 정부인데,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모르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정부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부에는 국회죠, 국회. 입법부가 있는 거고, 자, 법원이죠. 사법부가 있는 거예요,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가 있어요, 행정부. 행정학에서는요, 정부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 입법부나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부를 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주의해서 보시도록 하고. 자, 쌍가루 2번이 되겠죠. 네. 1번. 자, 동그라미 1번. 헌법기관의 경우 말 그대로 설치근거 헌법에 있다. 예에 보면은 감사원의 동그라미 하나 하세요. 감사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동그라미 비헌법기관이죠. 예, 비헌법기관의 경우는 설치근거가 말 그대로 헌법이 아닌 법률에 있다는 뜻이고요. 자, 한 장 넘어가시면 쌍가루 3번에 이게 뒤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표에 위탁집행형 보세요. 위탁집행형. 자, 한국소비자원 밑줄 하시고, 한국연구재단 밑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위탁집행형이라는 걸 주의해서 보시고, 기금관리형의 경우 국민연구공단이 있어요. 국민연구공단. 그 다음에 중시장형에서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가 있고, 시장형의 경우가 한국전력공사, 한국공항공사가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제가 페이지를 연결시켜 드릴 테니까
페이지 475페이지. 475페이지를 메모하시고 가보자고요, 한번. 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라는 법이 있는데 475페이지 한 장을 넘어가시면 여기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 표에 보면 자, 그 공기업에는 시장용이 있고요. 그 각주에 보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외우는 요령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 준시장용의 경우 한국마사회 그 예에 보면 한국철도공사 이거 잘 나와요. 그다음 기금관리용의 경우는 연금이죠, 연금, 국민연금공단 이런 거. 위탁집행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있죠.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지를 연결하셔가지고 이걸 가끔 물어보기 때문에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예. 요 정도 외워서 한 문제 맞출 수 있으면 수험생 입장에서 괜찮아요. 예. 엄청 공부해도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475페이지하고 연결해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02번에 보면 이제 행정개념의 변천에 대한 부분인데 정치행정위원론 이론론 군무원의 경우는 이 부분에서 좀 특이하게 많이 나왔어요, 출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